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여행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까 해요. 제가 가이드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주제의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 이제 여러모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제 가이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준비를 천천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랑 같이 여행 이야기 하면서 이스탄불 여행, 터키 여행 어떻게 준비하시면 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여행 준비 관련해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여행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행 적기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꼭 그 최상의 시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터키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또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라는 나라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 이런 이제 국가 정보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할까 하거든요. 우선 터키라는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유럽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서 국경으로는 불가리아 그리고 그리스를 맞대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시리아, 그리고 이란, 또 이라크 이런 또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의 끝자락에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시아의 끝자락에 있기도 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모두 품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또 나뉘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어가 참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터키라는 나라가 유럽인가 아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공식적인 단체들에서도 이 터키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를 이렇게 또 혼동해서 분류를 해 놓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항공편 검색을 하실 때는 보면은 유럽에 속해 있어요. 네. 축구도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할 때 유러피안 리그인 건데 터키가 또 역시 속해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그 농산품 검역소 같은 곳에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터키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터키의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분류를 살펴보게 되면 또 아시아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고 저도 터키에 살면서 7년 동안 살았지만 아직까지도 터키는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다. 터키는 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다. 이걸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또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경계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경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또 터키가 참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럽의 끝자락, 아시아의 끝자락에 또 위치해 있기도 하면서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위로. 북쪽으로는 흑해라고 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과 바다를 하나를 두고 사이에 두고 있기도 하고 또 보스포러스 해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가운데를 가리지고 있는 이 해협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탄불 바로 아래쪽에는 마르마라 해협이라고 해서 또 대리석 생산지로 유명한 마르마라 섬이 위치해 있는 마르마라 해협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빠져나오게 되면 다르다넬스 해협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보스포러스 해협과는 또 다른 해협이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에게해가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터키와 그리스가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터키의 남부 지역을 보게 되면 네, 바로 지중해라고 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과 또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또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터키는 이제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고 지중해성 기후를 띈다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중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터키의 서부라든지 터키의 남부의 경우에는 그런 해양성 기후를 또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내륙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내륙성 기후를 보이면서 덥고 건조하고 네, 그런 또 기후 변화가 있기도 하거든요. 터키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78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가 않으실 수 있으실 텐데 남북한 합치면은 한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한으로만 치면은 남한의 7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차 막히는 시간 빼면은 대략 한 5시간 정도면 운전해서 갈 수가 있죠. 근데 터키의 경우에는 끝에서 끝까지 정말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불가리아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접경 지역까지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차로만 간다라고 했을 때 운전 시간이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대략 한 25시간 정도. 순수하게 운전만 하는 시간이 25시간이거든요.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정말 불가피하게 차로 운전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뭐 쉬기도 해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고 또 호텔에서 투숙도 해야 되고 하면 대략 한 이틀 정도면 운전을 열심히 해서 끝에서 끝까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크죠. 비행기로도 이동할 수 있는데 끝에서 끝까지 한 2시간 정도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터키를 처음부터 오시면서 이제 일주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게 되면 이 여행이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게 되고 또 준비할 것도 너무나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가 추천드리기는 저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부터 한번 정복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스탄불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스탄불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약간 미국처럼 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 면적만 한 5,300평방킬로미터 정도? 굉장히 큰 사이즈고 흑해 지역, 휴양지 지역이라든지 또 광활한 숲이 펼쳐져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부분들 좀 제외하고 실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만 따지게 되면 한 1,5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주도가 한 1,8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거대한 이스탄불 도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만 하면 이제 대략 비교를 하면 이제 제주도 정도 규모 안에 대략 한 1,5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제 6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수도권으로 갈게요. 우리나라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지방 다 합치게 되면 한 11,8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수도권 전체 인구를 합산을 해보게 되면 이제 2021년 4월 기준으로 해서 2,600만 정도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한 평방킬로미터당 2,100명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터키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를 이제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아까 인구가 1,500만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2021년 통계는 안 나왔고 2021년 3월이 아니죠.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1,500만 명 정도인 건데 근데 이거는 집계가 안 된 인구를 뺀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터키 시민들만 카운팅을 한 거고 터키 경찰에 의하면 거주 신고가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불법 이주자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남부의 시리아 이런 뭐 내전을 피해서 피난을 온 난민들이라든지 또 플러스해서 저 같은 외국인들 거주 신고하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저 인구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카운팅을 하면 대략 한 6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합치게 되면 대략 한 2100만 정도의 거대한 인구가 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죠, 이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평방킬로미터당 2100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스탄불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한 2800명 정도, 네, 평방킬로미터당 2800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탄불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가볼 곳도 너무나도 많고, 거주지도 물론 많고 한사는 곳도 참 많지만, 의외로 여행자분들이 오셔서 보게 되는, 실제 보게 되는 곳들, 관광지라든지 유적지라든지 또 사람들이 또 많이 가는 쇼핑할 수 있는 장소들, 또 명소들, 이런 곳들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이스탄불이 큰데 또 그만큼 워낙에 유명하고 하다 보니 현지인들뿐만 아니고 여러 관광객들과 합쳐져서 이 나라는 여행자가 그 장소에 가게 되면 이제 너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커다란 나라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도시 하나만 봐도 굉장히 커다란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곳을 여행 일정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 먼저 제가 제안부터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일주일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하나만 보기에도 아쉬움이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그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한 100분, 1000분 가운데 한 분 정도는 이스탄불 볼 거 없다, 매력이 없다, 내 취향이 아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취향 차이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시기 전에 숙소를 예약을 꼭 하고 이제 오시게 되겠죠. 그러면 기간을 일주일로 잡으시되 본인 취향에 뭐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대략 한 3일 정도 숙소를 예약을 해두시고 이스탄불 어느 정도 다녀보신 다음에 또 추가로 숙소를 좀 더 예약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스탄불 후회 없는 여행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 여행 기간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이스탄불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고 본인 취향껏 더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여행 계획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다고 일주일씩이나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느냐? 일단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테마를 잡아도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역사라고 했을 때 이스탄불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게 기원전 7세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라고스라는 이름의 그런 고대 도시가 있었고, 그리고 기원전 660년에 비자스라는 사람이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고대 도시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330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곳으로 와서 로마의 수도를 천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신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곳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의 이 아크로폴리스에다가 자신의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곳이 로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로마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는데, 1453년까지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이슬람 한 제국이 또 이곳을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으로 이 오스만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 멸망하고 나서는 1923년부터는 또 이 터키라는 나라의 경제, 문화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수많은 관광객들,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대 도시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동로마 제국이라든지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관점으로 해서 이 여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일주일이 모자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나는 역사는 별로. 근데 대신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맛집,
근사한 레스토랑들 이런 곳들을 나는 가는 게 식도락이 내 여행의 목적이다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스탄불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 터키의 유명한 음식들, 다양한 음식들 한번 다 맛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무조건 먹는 것보다는 또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탄불의 어떤 현지인들의 모습,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어떤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어떤 뒷골목이나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들의 실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역시 매력적인 뒷골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곳들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쇼핑. 네. 빠질 수 없죠. 여행 가셨으면 또 기념품도 사시고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환율 폭락 때문에 쇼핑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터키가 이제 관세를 굉장히 크게 물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는 제품들은 다 비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아이폰을 여기 와서 사가야겠다? 그러면 한국보다 대략 한 50만 원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사시게 될걸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을 비롯한 여러 명품들 또는 유럽에서 온 의류라든지 여러 가전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말고도 공산품들 가운데서는 뭐 면제품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캐시미어라든지 이런 직물류가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식품 중에서는 올리브, 네, 올리브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많이 구매를 해 가실 수가 있기도 하죠. 또 터키의 가장 유명한 기념품, 장미 관련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네. 불가리아 장미가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터키에서 불가리아로 전파된 거고요. 원조는 터키입니다. 네, 터키 으스파르타 지역에서 또 생산된 다양한 장미 제품, 불가리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 좋은 제품들 많이 가져가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터키에 오셔서 쇼핑까지 또 커버가 가능한 도시가 바로 이 이스탄불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테마를 잡고 보셔도 일주일 정말 알차게 꽉꽉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스탄불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 터키 개괄, 터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동안 모든 도시들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음에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대신에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로 한정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여행 계획을 잡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하고, 그리고 또 이 이스탄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들 꿈꿔 오시는 카파도키아라든지 또는 또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파무칼레, 또는 남부의 안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휴양지들, 네. 그리고 또 북부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가볼 순 없지만 동부의 또 신비로운 경이로운 모습들도 천천히 전해드려 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스탄불 실전, 이제부터 여행 기간은 잡았고 이제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